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놀라울 정도로 타인의 능력이나 영향력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좀 조금 알고 있을 땐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막상 해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도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며 매일매일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인분들을 봐도 어떤 일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감이 좀 많이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 궁금했어요. 과연 나르시시스와 이 비나르이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그리고 어떤 특정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그러던 중 SNS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더닝크루거 효과 그래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 교수와 그 학생인 저스틴 크루거가 발표한 실제 논문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능력과 실제 능력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붉은색 영역은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반대죠. 많이 우수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아주 우수하고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상위권 정도는 되겠지 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그래프가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마 이게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건 많이 공감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지식이 조금밖에 없는 초기 순간엔 자신감이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우매함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지점이죠. 그리고 지식이 쌓일수록 자신감이 하락하고 실제 역량보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구간, 절망의 계곡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조금씩 자신감이 오르는 깨달음의 오르막을 지나 전문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과정을 살면서 무수히 반복해 오는 것 같아요.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먼저 이 그래프와 실제 더닝크루거 효과의 연구 결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서 지식이 낮은 사람이 자신을 아주 우수하다라기보다 중상위권 정도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식이 낮은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다소 과대평가한다는 이야기는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학원에서 이런 글을 남긴 걸 봤어요. 저희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치른 학생만 봤습니다. 중1까지는 자유학년제라 아이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가 없거든요. 아이의 객관적인 성적 지표를 받아보지 못한 부모를 상대하는 건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1까지는 자유학년제라서 아이가 이제 어떤 이게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를 봤다거나 전교 등수를 본다거나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1까지는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고 모든 부모들이 일단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객관적인 성적표를 중2 때부터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는 마치 이렇게 중1까지 객관적으로 자녀의 성적을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모 같습니다. 우매한 봉우리에 영원히 서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아이의 성적표를 받고 현실을 직시하고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르시시스 부모는 트로피 자녀의 성적을 받으면 현실을 부정할 겁니다. 너가 열심히 안 했다고 해서 자녀를 비난할 수 있고요. 혹은 현실적인 입시 전략을 알려주는 어떤 전문가 앞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내가 네 밥줄을 자르겠다. 네가 우리 아이를 가스라이팅한다. 내가 널 소문내가지고 매장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언이설로 꼬드기는 학원에 가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전기세를 내어주죠. 그들의 자녀가 더 큰다고 해도 고등학교에 입학한들 수능을 본다 한들 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때로는 영원히
내려오지 못합니다. 저는 이 절망의 계곡 지점에서 나르시시스와 비나르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망의 계곡에서 비나르인은 그냥 말 그대로 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실망을 하죠. 우울해지기도 하고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는 절망의 계곡에서 타인을 향해 분노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계곡이 분노의 계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음의 오르막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비나르인은 좀 약간 자기가 그 우매함의 봉우리에 있었던 순간을 생각하면 이렇게 과한 자신감으로 막 호언장담하고 막 다녔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불킥을 하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고 막 부끄러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는 이 자기 반성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타인을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심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면서 자신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버립니다. 지고 싶지 않은, 아니 그 누구보다도 남보다 더 빛나야만 하는 나르시시스트. 그들은 절망의 계곡에서 칼을 빼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찔러버립니다. 배우가 되는 어떤 연기 아카데미에서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해볼게요. 여기 오디션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속상하고 슬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이렇게 돌아보겠죠. 뭐 조언을 구하거나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좀 준비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진로를 바꿀 수도 있겠죠. 이 오디션에 떨어진 결과를 받아들이고 잘 활용해서 그 다음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또 다시 절망하고 다시 또 조금 발전하고 이렇게 나아가겠죠. 하지만 나르시시스가 이 오디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을 탓해야 되죠. 그 사람들의 인지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A 면접관이 나를 아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일부러 나를 떨어뜨렸어. 내가 어떤 연기가 약한데 거기 수강생인 내 친구가 나의 이 천재적인 연기, 송강호 같은 나의 연기 재능을 질투해서 내가 약한 연기가 시험에 나오도록 면접관에게 입김을 넣었다. 뭐 부정하게 시험 본 사람들이 있고 백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손해를 봤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피드백을 줄 수 있죠. 그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여러 피드백을 모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억했다가 고치거나 뭐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는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어. 내가 천재 연기자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천만 배우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내 싹을 자르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끝도 없이 분노 속에서 활활 타오릅니다. 자신을 돌아보거나 뭐 개선하거나 반성하거나 고칠 시간에 남을 원망하고 타인을 공격합니다. 나르시시스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애가 참 비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좌절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언가 실패했다는 것은 그들의 시스템에는 크나큰 충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뛰어난 연기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어쩌면 나는 대비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일입니다. 나르시시스에게 실패한 상황이다. 이거는 자기의 자아가 공격당하는 비상사태입니다. 그들이 절망했을 때 인정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경쟁의식 때문이에요. 남에게 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만약 취업을 하지 못하는 나르시시스에게 선의로 일자리를 제안하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할 겁니다.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 잘릴까? 이거를 고민하고 반성하고 깨달으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취업을 못한 게 아니라 내 선택에 의해 취업을 안 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믿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설득된 것이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야, 내가 너한테 어디 일자리 하나 소개시켜 줄까? 어디서 사랑부 한다는데 가볼래? 라고 제안한다면 너는 취업을 하고 싶은데 못했구나 라고 가정한 상황이니까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제가 본 결과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우매함의 봉우리와 절망의 계곡을 참 많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반복합니다. 이 빈도수가 높고 이 낙폭이 굉장히 커요.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자신을 굉장히 과하고 후하게 평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인정받고 싶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평범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매일의 일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제 크고 작은 실수들로부터 자신들의 과장된 이미지를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높은 거창함과 과장됨을 정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실제 능력에 비해 자신감이 과도하게 높고 또 위험을 좀 무리해서 감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좀 더 자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구간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깨달음의 오르막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정말 성장을 위한 행동보다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내공을 쌓을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 특유의 남한테 관심을 받기 위한 분주함과 또 실제로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게으름, 그다음에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태도 때문에 이제 뭐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실패한, 성공하지 못한 나르시시스트는 실패와 분노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제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좀 삶의 초기에 성공을 자주 경험하면서 이 악순환의 굴레 그거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직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재테크로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객관화가 안 된다든지 자신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는 전혀 객관화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불균형이 심하긴 하죠. 자, 만약에 이런 사람을 만났다. 이런 우매함의 봉우리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논쟁을 하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트리거를 기억하고 철저히 대화에서 피하십시오.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의도치 않게 상처를 내가 주어서 미안하다.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봤자 그리고 정말로 도움을 주어봤자 그 순간뿐 별 소용은 없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실패한 나르시시스트는 우매함의 봉우리에 계속해서 머물 수도 있고 어쩌면 새로운 가짜 자아를 또 만들어낼 겁니다. 그는 어쩌면 새로운 자존감 공급자를 찾아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이 새로운 탈출구이자 길이라고 믿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끝없는 실패와 분노, 낮은 자존감이라는 영원한 쳇바퀴를 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나를 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험난한 비탈길을 올라가 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